이분을 참 오랜만에 인터뷰 모셨는데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냥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하셨어요, 그동안? 원래 인터뷰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좀 쉬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대신에.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 이제 재개를 하신 거고 앞으로 자주 나오실 거죠, 그러면? 뭐 기회 되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어제 이제 그 총리 임명동의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의당 의원들도 참여를 했죠, 표결에는. 저희는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지적되는 점이 있지만 총리 수행에 큰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다 참여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박준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임혜숙 후보자는 민주당이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는 이제 원래 대통령께서 오늘까지 이제 청문 보고서를 다시 요청했죠. 그래서 오늘까지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명 철회를 숙고하시라 어제 저희가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권 이제 말기로 가면 이제 뭐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담감을 좀 털어버리고 지금 시기야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주하면서 좀 진실한 소통을 할 때가 할 때라고 보거든요. 진실한 소통은 어떤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특별연설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 이거 이제 뭐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 눈높이를 내가 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야당의 정파적인 그런 반대까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평가도 매우 안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평가를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 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럴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건 또 뭐 그 당의 기준일 테고요. 네. 저희는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라.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7대 원칙인가 인사 네. 원칙을 정했는데 맞아요. 사실 뭐 그 이후에 인사가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는 데 대한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사과 표명 이런 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매우 그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을 청와대 하거든요. 스스로 설정했던 이제 임용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정말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기준을 범법자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사람은 이제 캠프나 여권 내에서만 고르지 말고 좀 폭넓게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예. 또 국민들의 큰 바람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제 그 상임위가 국토위죠. 네네. 이제 부동산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재보궐 선거 이후에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무주택자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데로 한정을 하지만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종부세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 면제 기준을. 이 두 가지가 좀 만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부동산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제 나오는 안을 봐야 되겠지만은 4.7 보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이 그 좌충우돌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민원의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집값이 폭등한 이 집값을 잡으라는 게 저는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여러 안들은 다 집값을 부추기고 또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 문제인데 네. 어제인가 그제 그 부동산 특위 첫 1차 회의 때 김진표 위원장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 이야기했어요. 그 네. 원칙은 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공유하고 네. 있는 원칙이고 그런 원칙을 잘 아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서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그 법을 고친 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흔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더 득을 보는 그런 네.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이 누적되면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전에 종부세라든지 이 세제 문제는 지금 재산세는 6월이고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일단 시행해 보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또 재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그 점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 말씀하시니까 좀 하나 그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비공개에서는 종부세를 10억으로 올려서 완화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말에 지금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부세 완화는 이 정부가 이제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선거를 의식한 거라고 보십니까? 표를 의식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주로 접촉하는 분들이 예. 주로 이제 좋은 집 가진 그런 이제 부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왔는데 네. 그때도 기준이 9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근데 어떻게 계속 9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집부자 극히 일부 극소수의 집부자한테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예. 정말 경악스럽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보유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저항이 컸습니까? 제가 그 법안심사 소위위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만든 법안은 2017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세를 GDP 1% 수준까지 맞추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네. 지금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려면은 보유세 1%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분의 뜻을 그 리마인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정의당에서도 이제 법안을 발의했던 그 문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제 시행령 문제가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경총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 아직 이제 물론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제 빈소까지 찾아간 걸 보면 과연 정부가 시행령 부분에서 재개 의견을 대폭 받아들일까 솔직히 좀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송영길 대표도 고이선호 씨 빈소에 다녀오고 어제 대통령도 가셔서 위로도 하고 사과도 하셨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사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려고 작년에 엄동설안에 저희가 30일 동안 우리 강은미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핵심적인 조항 다 걷어냈습니다. 여당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특위 만들어서 또 어제 개정안 냈어요. 그 개정안이 이제 하한선을 1억 이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데 그거 원래 법안에 다 있었던 거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지금이라도 산재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재계에서 흔들려고 하는 이 시행령 이걸 이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확실하게 정부가 시행령을 빨리 제정을 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대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갖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가 재해를 크게 입었어요. 이거를 연내에 정부 여당의 의지로 다시 개정해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상당 부분 개정을 해서 결자 해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지금 그 손실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급 적용 문제.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야의 지금 의견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처리를 못해요? 참 이 손실보상법 생각하면은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별 면목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명령으로 예. 집합 제한이나 또 영업 금지를 했으면 당연히 법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원금 줬지 않느냐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기재부가 그동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어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여당조차도 기재부 핑계 대는데 저는 이거는 완전히 책임 회피나 네. 무능 정부를 말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분 하겠다는데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부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가 확대 재정 원칙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재정 원칙 하에서 코로나19 회복에 힘쓸 것이냐 하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그 재정 운영 원칙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자꾸만 이것을 뭐 여당하고 정부하고 서로 핑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건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합니까? 국민이 반대를 합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찬성해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법이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책임 회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총괄에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을 배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난 이제 4.7 보선에서 냉정하게 내려졌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촛불 정부로 시작해서 내로남불 정부가 된 거죠. 예. 그때 2016년 그 촛불 광장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거기에 나온 분들은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금 불평등 심화됐죠. 청년들 좌절이 커졌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왼쪽에서 견인하면서 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은 바다로 가고 검찰개혁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이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또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여성들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지금 10초밖에 답변 못 드렸는데 대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선 이제 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준비 안 하십니까? 당의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2차 인터뷰 때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